대본을 다 썼는데 자꾸 뉴스가 새로운 뉴스가 떠 가지고 마지막까지 수정한다고 좀 골치 아팠습니다. 잠들기 전 영화와 함께 편안한 밤을 채워드리는 시간, 잠 못 드는 당신의 귓가에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12월 6일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공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트 시네마에서는 에드거 라이트 감독의 신작 더 러닝맨을 시작으로 45년 만에 아이맥스로 돌아온 공포 걸작 샤이닝, 심은경 배우의 섬세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여행과 나날, 한국형 느와르 파과와 블랙 코미디 고당도까지 7편의 개봉 신작들을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이어서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 공식화 소식과 2025년 한 해 영화계를 관통한 구글 검색어 트렌드 결산,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조진웅 배우의 과거 이슈와 소속사의 입장까지 한 주간의 핫한 영화계 소식들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는 하정우 감독이 연출을 맡아 화제가 된 작품이죠. 영화 윗집 사람들에 대한 생생한 관람 후기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멤버십 구독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뮤직에서 나이트 시네마 검색해서 들으시면 더 쾌적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는 크림빵님은 느낌상 평소보다 카메라가 줌된 것 같다고요? 제가 살이 쪄서 얼굴이 크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지금 인생 몸무게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살이 올라서 평소보다 카메라가 줌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너무 걱정이 되는 게 내일 제가 방송 4년 만에 처음으로 생판 모르는 분들, 전혀 친분이 있지 않은 분인데 인스타 DM으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섭외가 왔어요. 영화를 이제 리뷰를 하려는데 같이 해줄 수 있겠느냐. 근데 그 팟캐스트가 영화 팟캐스트는 아니고 그냥 일상 팟캐스트인데 소재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에서 뭘 봤냐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와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라고 섭외가 왔습니다. 예뻐요라고 물어보는데 세 분 다 굉장한 미인이십니다. 전 처음에 아나운서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인 게 그게 비디오 팟캐스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이 인생 최대치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 틈에 제가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너무 좀 민폐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 이발도 했고 내일은 좀 면도도 빡세게 하고 그렇게 좀 갈 생각인데 너무 걱정입니다. 혹시나 영상에 누가 되진 않을지 너무 걱정입니다. 방장이 그렇게까지 행복하길 바란 건 아니었어라고. 아닙니다. 제가 떨려가지고 왜냐면 떨리는 게 저는 항상 게스트로 나가면은 사전에 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분들의 방송에 항상 게스트로 나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아예 모르는 분들이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죠? 자, 나이트 시네마 유튜브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감사한 분들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바이올렛 윤님, 달순의 스파이님, 나사님, 푸파퐁 커리님, 붉은 눈의 뻐꾸기님, 김태현님, 임파노님, 베라 설혜원님, 파이님, 크리스님, 샤이님, 바바님, 초롱이님, 초자연님, 감사합니다. 나사님, 제 라이브는 제 기억에 정말 몇 년 만에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 있는 줄도 모르다가 방금 호명이 돼서 화들짝 놀라면서 뭐야,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 이러면서 취소하시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는데 계속 구독 유지해 주시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댓글 읽기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첫째 주 영화뉴스 팟캐스트에 윤가님이 11월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주셨고요. 윤가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초재님이 영화도 좋지만 나의 현재 삶을 우선적으로 챙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최근에 너무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다라고 한번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토닥여 주셨고요. 특히 국보 같은 영화는 러닝타임도 길고 영화 내용상 보는 사람의 감정 소모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컨디션 좋을 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시님의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영화 국보를 보면서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영화
영화 시작하고 1시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갑자기 사운드가 끊기더니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한 관객분이 나가서 직원분에게 알리고 직원분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며 사운드를 손봤지만 결국 해결이 안 되어서 잘 보고 있던 영화를 중간에 끊고 나와야 했습니다. 미쳤네? 와, 나 같으면 진짜 열받았을 것 같은데? 이런 적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필 극중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서 끊긴 터라 이걸 다시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되고, 근데 영화를 볼 수 있는 날이 딱 그 당일밖에 없어서 큰 마음 먹고 다른 극장으로 옮겨서 결국 다시 봤습니다. 와, 미쳤다. 러닝타임 3시간짜리 영화를 4시간 반 동안 본 셈입니다. 그래도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영화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날 영화를 끊고 나와야 했던 상영관이 제가 얼마 전에 트론 RS를 보면서 소리가 작다고 불평했던 그 상영관이었거든요. 국보 보면서 알았는데 마치 2.1 채널 스피커에 우퍼가 빠진 느낌이랄까? 그래서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였어요. 국보도 음악이 진짜 좋은데 충분히 즐길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혹시라도 보실 분들은 가능하면 사운드 시스템이 좋은 상영관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이거 지금 은하는 크림빵님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러면은 극장에서 다음에 다시 보라고 관람권 같은 거 주거든요. 저도 뭐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어서 그런 거 한 장 받은 기억이 있는데 제발 우리 초자연님도 그런 거라도 하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고생하셨는데 그런 보상이라도 챙겼어야지. 영화 예매권 받으셨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라도 받으셔야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야, 이거 진짜. 우선 따뜻한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과 내 컨디션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취미생활을 꾸준히 오래 하려면은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지금 안타까워 해주고 계신데 읽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끊겼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빡이 치셨겠어요. 진짜 너무 황당하네요. 근데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극장으로 이동하면서까지 영화를 끝까지 다 보셨다니까 그 열정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보셨는데도 만족스러우셨고 심지어 저한테 추천까지 해주신 걸 보니까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제 생활관에서는 이미 다 내려갔고요. 나중에 VOD라도 나오면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연을 볼 때마다 최근 극장가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좀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티켓 가격은 올랐는데 정작 영화 관람의 본질이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영사나 음향 장비 관리나 현장 인력 운영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려스럽네요. 자, 그리고 파랑1님이 2025년 박스오피스 성적이 암담합니다. 탑 12 중에서 한국 영화는 6개에 불과하고요. 한국 작품 중 1위 좀비딸이 563만, 2위 야당이 337만 밖에 안 되는군요. 내년에는 좀 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서는 이제 영화관 자체를 잘 안 가더라고요. 씁쓸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한때는 천만 영화가 심심치 않게 나오던 시절도 있었는데 올해 흥행 1위와 2위 스코어를 보니까 확실히 아쉽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근데 이런 단편적인 수치들보다 더 안타까운 거는 체감되는 거죠. 주변에 극장을 찾는 사람이 잘 없다. 이게 체감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게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관객들의 마음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한국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현실은 충무로는 멈춰있고 창고 영화도 이미 다 방출을 해서 2026년에 개봉하는 한국 영화는 씨가 마를 예정이다라는 예측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힘내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파랑1님이 룩백 실사와 발표, 감독은 고레다 히로카즈, 와우 미쳤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 중에 하나죠. 만화 체인소맨으로 유명한 후지모토 타츠키 작가의 단편 명작인 룩백이 실사 영화로 제작이 됩니다. 메가폰을 잡은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가족과 괴물로 칸을 사로잡았던 거장이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입니다. 한국 배급은 메가박스가 확정을 지었고요. 개봉 시기는 2026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놀라운 점은 이미 촬영이 모두 마쳤고요. 현재 편집과 후반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고레에다 감독이 우연히 시나가와 역 서점을 들렸다가 룩백 표지에 그려진 주인공의 뒷모습에 이끌려서 책을 샀다라고 하는데, 책을 읽는 순간 앞으로 나가려는 작가의 절실한 각오가 느껴져서 이 작품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운명 같은 결심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원작자도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고레에다 감독님이 맡아주신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감독이 직접 각본과 편집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완성도는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개봉 당일날 극장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랑일님이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까지 인수 후덜덜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관련 소식에 대해서 영화뉴스 시간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댓글에 과일킬러님이 황야 탐욕 황야 탐욕인데 제가 발음을 하면서 황야 탐욕이라고 발음을 해서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황야를 황야 탐욕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계신다면은 참 부럽네요. 저는 몇 번을 읽어도 황야 탐욕으로 읽히긴 하네요. 네, 이번 청룡문화재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합니다. 화제성을 낳다 보니 기이한 제작 방식이 학습될까봐 우려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번에 제대로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개선이 되길 바라봐야겠죠. 그리고 주토피아2의 소대가리님이 미국 이야기군요. 예리한 나이트라고 달아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키드 포곳의 소대가리님이 썸네일이 강렬합니다. 깔끔한 정리라고 해주셨네요. 썸네일을 제 미적 감각에 맡기는 건 이제 그만뒀고요. 그냥 나노바나나한테 마음 편하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고니아 리뷰의 초자연님이 부고니아를 뒤늦게 봤습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어떨지 궁금했는데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극중 테디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꽤 집중해서 봤습니다. 영화 결말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도 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원작을 안 봤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원작보다 못한 리메이크작이라는 평가가 많아서 살짝 걱정을 했지만 저는 그럭저럭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 내용은 차치하고 배우들의 연기, 특히 제시 플레먼스의 연기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요즘 각종 영화제 후보들이 슬슬 발표되고 있는데 부고니아는 작품상이나 감독상은 좀 무리일 것 같고 나무주연상 정도는 노미네이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호불호가 강한 작품인데 재밌게 보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원작을 안 보신 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원작이랑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시 플레먼스의 연기가 정말 압도적이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원작인 지구를 지켜라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리메이크작과는 또 다른 날것의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또 다른 매력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스러운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월 영화 결산에 초자연님이 베스트는 국보고 워스트는 없습니다. 11월은 영화를 거의 못 봤네요. 12월엔 시간을 내서라도 좀 더 챙겨봐야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초자연님이 영화 결산을 올려주신 이후로 영화를 가장 적게 보신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처럼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서 안정을 찾으셔서 12월에는 보고 싶은 작품들 마음껏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초자연님이 베스트로 꼽아주신 국보의 흥행이 심상치가 않죠. 그 춤추는 대수사선이라는 영화 다들 아시죠? 2003년에 개봉해서 무려 22년 동안이나 일본 실사 영화 흥행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었던 작품인데, 이 초롱성 같은 기록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이 제1동포 3세 이상일 감독이 연출한 영화 국보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작품은 일본에서 2025년 6월 개봉한 이후 관객 수가 1230만 명을 돌파했고 흥행 수입은 무려 173억 7천만 엔을 넘어서며 일본 실사 영화 역대 흥행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전체 순위에서도 최상위에 오를 정도로 하니까 그야말로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3시간에 달하는 긴 러닝타임과 다소 진입장벽이 있을 수도 있는 전통 예술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입소문만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정말 놀랍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영화 국보는 요시다
스위치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가부키라는 일본 전통 연극 세계를 다룬 대하 서사 드라마입니다. 특히 남성이지만 여성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인 온나가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영화는 기쿠오와 슌스케라는 두 남자의 50년에 걸친 삶과 예술, 그리고 치열한 우정과 경쟁을 따라갑니다. 전통을 계승한 집안의 아들이지만 재능이 부족한 슌스케, 그리고 야쿠자의 아들로 혈통은 외부자지만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난 기쿠오, 이 두 사람의 대비를 통해서 예술가의 천재성과 피나는 노력, 그리고 엄격한 위계 속에서의 갈등을 그려낸다라고 하네요. 일본에서의 성공은 한국에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175분이라는 긴 상영 시간과 일본 전통예술이라는 소재 때문에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는데, 개봉 직후부터 높은 좌석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관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12월 초 기준으로 벌써 누적 관객 13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예술 독립영화가 10만 관객을 넘는다는 건 상업영화 1000만 관객만큼이나 값진 성과라고 하네요. 이 모든 기록 뒤에는 이상일 감독이 있습니다. 조선학교를 다닌 제일 한국인 3세인 그는 악인, 분노, 유랑의 달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이미 사회성과 드라마를 모두 잡는 연출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상일 감독은 가부키 세계 특유의 폐쇄적인 혈통 구조와 외부자라는 설정에서 자신의 제일동포 정체성을 발견했다라고 하네요. 그런 고민이 담겨서 칸 영화제 감독주간 초청, 그리고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 일본 대표 출품작으로 선정이 되면서 글로벌 무대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활권에서는 상영관이 이미 다 내려갔는데 VOD가 출시되면은 저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영화 소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르 영화 3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영화는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신작 더 러닝맨입니다. 음악과 영상의 박자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 장르의 장인 에드가 라이트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헐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배우죠. 글렌 파웰과 손을 잡았는데요. 이 영화는 스티븐 킹의 소설 러닝맨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연했었던 동명의 영화를 기억하시는 올드 팬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작품은 원작 소설의 사회 비판적인 요소와 미디어 풍자를 현대적으로 날카롭게 재해석한 리부트 작품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부의 양극화와 실업난이 극에 달한 암울한 근미래 디스토피아입니다. 초거대 독점 기업인 네트워크가 폭력적인 리얼리티 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세상이죠. 주인공인 벤 리처스는 직장을 잃은 평범한 가장인데, 가족을 위해서 거액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 쇼 더 러닝맨에 참가하게 됩니다. 룰은 간단하면서도 잔혹합니다. 30일 동안 목숨을 노리는 헌터들에게서 살아남을 것. 주인공 벤 리처스 역을 맡은 글렌 파월의 활약이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대역을 최소화해서 맨몸 추격 액션을 보여준다라고 하네요. 여기에 조시 브롤린 같은 중량감 있는 배우들이 헌터나 프로그램의 핵심 인물들로 등장해서 긴장감을 더하고요. 미디어의 조작, 시청률에 중독된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해 달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국내 시사회 후기도 올라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반응도 있고, 이거 에드거 라이트 감독 작품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실망한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베이비 드라이버를 정말 재밌게 보기는 했지만 이번 작품은 이상하게 관심이 가지 않아서 볼까 말까 아직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초자연님은 다음 주에 본다고 하시고, 쿠조쿠조님도 본다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전설적인 작품입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완벽한 공포 영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걸작 샤이닝이 돌아왔습니다. 개봉 45주년을 맞아서 국내 최초로 IMAX 포맷으로 재개봉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더 러닝맨과 마찬가지로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한겨울 폭설로 고립된 오버록 호텔에서 벌어지는 광기와 공포를 다룬 클래식 중의 클래식입니다. 잭 니컬슨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 얼굴을 내미는 장면은 아마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이번 상영은 CGV와 워너브라더스가 함께 진행해온 미확인 영화 작전, 일명 UFO 기획전의 마지막 상영작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대형 스크린으로 구현되는 오버록 호텔
호텔의 공간감 그리고 신경을 긁는 듯한 그 특유의 불협화음 사운드를 IMAX 환경에서 체험한다면은 아마 집에서 TV로 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재개봉은 기획전 성격이라서 CGV IMAX관에서 단독으로 상영이 된다라고 하네요. 저도 아직 안 본 작품이긴 한데 애플 TV에서 4K로 5,000원에 소장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요걸 이제 다음 주에 좀 볼까? 요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과 인터내셔널 컷입니다. 구병모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민규동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요. 이번에 개봉하는 버전은 기존 극장판보다 약 11분이 늘어난 133분 분량의 확장판입니다. 제75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인터내셔널 버전을 그대로 상영한다라고 하네요. 주인공 조각역을 맡았던 이혜영 배우가 이 버전을 보고 완전히 새로운 영화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데, 영화는 신성 방역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을 처리해주는 청부살해 조직이 배경입니다. 이곳에서 40년 넘게 킬러로 살아온 60대 여성 조각이 주인공이죠. 예전같지 않은 몸, 침침해지는 시야 속에서 그녀의 노쇠함을 실감하던 그녀 앞에 젊은 킬러 투우가 나타납니다. 김성철 배우가 연기한 투우는 20년 전 아버지를 잃은 복수심을 품고 조각을 집요하게 쫓는 인물이죠. 여기에 연우진 배우가 연기하는 강 선생이 등장해서 킬러 조각에게 처음으로 평범한 삶과 온기를 느끼게 해주지만 그럴수록 그녀를 둘러싼 폭력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만 갑니다. 이번 인터내셔널 컷은 조각의 내면과 과거를 보여주는 장면들, 그리고 투우와의 긴장관계를 다루는 씬들이 추가되면서 감정선이 훨씬 선명해졌다라고 하는데요. 60대 여성 킬러라는 독보적인 캐릭터가 가진 고독과 품위, 그리고 마지막 사투가 베를린 상영본 특유의 리듬 편집으로 되살아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영 배우의 압도적인 연기는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이 역할로 각종 영화제 상을 휩쓸기도 했고요. 저 역시 이혜영 배우가 열연을 했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영화 자체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던 기억이라 이게 11분이 추가된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싶기도 해서 굳이 챙겨보진 않을 생각인데, 생각보다 인상 깊게 보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에는 시네필드를 위한 두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늘을 든 소녀인데요. 칸 영화제 경쟁 부분 초청작이자 내년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 유력 후보인 덴마크 영화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미리 보신 분들이 올해 가장 지독하고 강렬한 경험이었다라고 입을 모았죠.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덴마크 코펜하겐입니다. 덴마크, 폴란드, 스웨덴이 합작해서 만든 이 영화는 컬러가 아닌 거친 흑백 화면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색을 걷어낸 자리에 당시의 가난과 암담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담아내기 위해서였겠죠. 주인공 카롤린에는 전쟁터에서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공장에서도 쫓겨난 채 원치 않은 임신까지 하게 된 빈곤한 여성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녀의 앞에 다그마르라는 여성이 나타납니다. 사탕 가게를 운영 중인 그녀는 아이를 낳으면 좋은 가정에 입양시켜 보내주겠다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죠. 하지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910년대 덴마크를 충격에 빠뜨렸던 악명 높은 유아 연쇄 살인범 다그마르 오버비 사건이 모티브인데요. 영화는 다그마르의 집이 포근한 구원처럼 보였던 순간에서 시작해서 그 안에서 감춰진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을 숨막히게 그려냅니다. 직접적인 폭력 묘사보다는 서서히 조여오는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해서 장르적으로는 호러에 가까운 체험을 준다라고 하네요. 러닝타임은 122분,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다음은 독일 영화 다행인데요. 제목부터 죽음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죠. 제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인 각본상을 수상한 마티아스 글라스너 감독의 작품입니다. 러닝타임이 무려 3시간에 달하는데 지루할 틈이 없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지휘자인 아들, 죽음을 앞둔 아버지, 그리고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 앞에 겪게 되는 갈등과 화해, 그리고 냉소적인 현실을 세밀하게 그립니다. 긴 호흡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께 권하는 영화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앞선 영화들이 너무 무겁게 혹은 무섭게 느껴지셨다면 이 두 영화가 좋은 처방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행과 나날입니다.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표범상 수상작으로 일본 영화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반가운 얼굴인 심은경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일본 뉴 제너레이션을 대표하는 미야케 쇼 감독이 처음부터 심은경 배우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썼다라고 해서
하면서 더 화제가 됐었죠.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이나 새벽의 모든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미야케 쇼 감독 특유의 섬세한 연출을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는 독특하게도 겨울의 설국과 여름의 바다 두 계절이 교차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각본가 이가 슬럼프에 빠져서 도망치듯이 떠난 눈 내리는 산속 여관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쓴 시나리오 속의 여름바다의 이야기가 서로를 비추듯이 흘러가는데요. 심은경 배우가 연기한 주인공 이는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고립감과 창작의 고통을 겪는 인물입니다. 그녀가 도착한 지도에도 없는 산속 여관에는 무심한 듯 따뜻한 주인 벤조가 있습니다. 이 역할은 베테랑 배우 츠츠미 시니치가 맡아서 영화의 중심을 잡아준다라고 하네요. 원작은 일본 작가주의 만화의 거장 츠게 요시하루의 단편들입니다. 일상의 우울과 기묘한 여행 감각을 영화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확장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밤의 정취와 청량한 여름바다의 이미지가 스크린에 번갈아 나타나는데 관객들은 마치 주인공과 함께 긴 여행을 다녀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네요. 러닝타임은 89분이고요. 12세상 관람가라서 자극적인 요소 없이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고, 심은경 배우가 한국어 나레이션과 일본어 연기를 오가면서 보여주는 그 미묘한 정서적인 결이 이 영화의 핵심 관람 포인트라고 하네요. 시사회에 다녀오신 지인분이 몇 분 계신데 모두 극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 개봉작 중에서 극장에서 한 편을 보라고 한다면은 이 영화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은 한국의 블랙 코미디 고당도입니다. 과일의 당도가 높다라는 뜻인가 싶겠지만 감독의 설명에 따르면은 알릴 고, 이를 당을 써서 죽음에 이르다라는 뜻과 우리가 아는 그 달콤한 고당도의 의미를 모두 담은 중의적인 제목이라고 하네요. 이 작품은 2025년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화제작입니다. 권용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데 전작인 단편 조이나 개꿀에서 보여줬던 특유의 블랙 코미디 유머가 이번 장편에서 제대로 만개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의 라인업만 봐도 믿음이 갑니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 드라마 39 등에서 진솔한 연기를 보여줬던 강맑은 배우와 찌질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소화력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봉태규 배우가 남매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줄거리는 뇌사 상태인 아버지를 둔 남매가 있습니다. 간병에 지친 누나 선영과 빚더미에 앉은 동생 1회, 이들이 가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작전을 세웁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도 가짜 장례식을 치러서 부의금을 미리 챙겨보자라는 거죠. 동생의 아내가 실수로 돈 많은 고모에게 부고 문자를 보낸 게 발단이 되어서 조카 의대 등록금이라도 마련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러닝타임은 88분이고요. 병원과 장례식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소동극이라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강맑은 배우는 현실적인 분노와 책임감 사이에서 휘청이는 누나를, 봉태규 배우는 사채업자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도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동생을 생활 연기로 소화해냈습니다. 돈 앞에서 바닥을 드러내는 가족의 민낯을 보며 낄낄대고 웃다 보면은 어느새 등골이 서늘해지고 마음 한구석이 찔리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15세 이상 관람가이고요. 가족이나 돈 문제, 장례라는 무거운 소재를 유쾌하면서도 날카롭게 다룬 한국식 리얼리티 코미디라고 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영화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2025년 12월 5일이었죠. 넷플릭스가 할리우드의 상징과도 같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한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거래 규모만 무려 8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0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초대형 계약입니다. 디즈니가 20세기 폭스를 인수했을 때보다 더 큰 파장이 예상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판도 자체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는 사건이라서 오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인수가 성사가 되면은 넷플릭스는 그야말로 콘텐츠 괴물이 됩니다. 넷플릭스가 가장 탐냈던 건 역시나 워너브라더스가 가진 막강한 콘텐츠 자산인데요. 이번 계약의 내용을 뜯어보면은 넷플릭스의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워너의 영화 및 TV 스튜디오, 그리고 우리가 미드명가라고 부르는 HBO와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맥스, 여기에 워너브라더스 게임 부분까지 싹 다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해리포터 시리즈, DC 유니버스, 왕좌의 게임, 프렌즈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덤을 거느린 슈퍼 IP들이 전부
넷플릭스의 품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컨텐츠는 많지만 디즈니처럼 수십 년을 우려먹을 수 있는 강력한 프랜차이즈가 부족하다라는 평을 들었잖아요. 이번 인수로 그 약점을 단숨에, 그것도 헐리우드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채워버리는 셈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워너를 통째로 삼키는 건 또 아닙니다. 흔히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존의 케이블 방송 부문은 인수 대상에서 쏙 뺐습니다. CNN이나 디스커버리 채널, TNT 스포츠 같은 뉴스나 스포츠 중계 중심의 채널들은 디스커버리 글로벌이라는 별도의 법인으로 분사시킨다라고 하네요. 소위 말해서 돈 안 되고 골치 아픈 방송국 운영은 안 하겠다라는 거죠. 대신에 글로벌 확장이 쉽고 수익성 확실한 IP 비즈니스, 알짜배기만 쏙 골라먹겠다라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거래가 규제당국 승인을 거쳐서 2026년 3분기쯤 마무리될 거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장 헐리우드 내부에서는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특히 지난번 파업을 주도했던 미국 작가조합과 팀스터 노조의 반응이 아주 격렬합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성명을 냈는데 이번 합병은 반독점법이 막아야 할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이미 스트리밍 시장 1위인 넷플릭스가 강력한 경쟁자인 메이저 스튜디오를 인수해서 시장을 독점해버리면 건전한 경쟁이라는 게 사라지잖아요. 작가나 제작진 입장에서는 일감을 줄 곳이 하나로 줄어드는 거니까 임금 협상력도 당연히 떨어지겠고요. 또한 거대 플랫폼이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따지다 보면은 결국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보다는 안전한 상업용 컨텐츠만 찍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독료 인상이라든지 볼거리의 다양성 실종이라든지요. 정계에서도 이건 반독점의 악몽이다 라면서 규제 당국이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합병이 불러올 갈등의 뇌관은 바로 극장 산업입니다. 넷플릭스 공동 CEO인 테드 서렌도스가 이번 인수를 발표하면서 워너브라더스의 영화들을 극장에 계속 걸겠다라는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의미심장한데요. 기존의 긴 극장 독점 상영 기간은 소비자 친화적이지가 않다. 관객이 있는 곳에서 더 빠르게 컨텐츠를 만날 수 있게 배급 방식이 진화해야 한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극장의 의무 상영 기간, 소위 말하는 홀드백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라는 예고거든요. 워너브라더스가 어떤 곳이냐면은 전통적으로 극장 배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스튜디오인데 그런 워너마저 넷플릭스식의 스트리밍 우선 전략을 따르게 된다면은 극장 산업은 정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극장주 협회에서도 이번 인수를 전례 없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전 세계 극장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넷플릭스의 이 야심찬 계획이 현실이 되려면은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높습니다. 바로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반독점 심사인데요. 요즘 빅테크 기업들의 합병에 대해서 아주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잖아요. 넷플릭스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 조항을 보면은 만약 규제 당국의 반대로 이번 딜이 무산될 경우 워너브라더스 측에 줘야 하는 위약금이 무려 58억 달러, 하나로 7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인수에 사활을 걸겠다라는 뜻인 것 같네요. 정리하자면은 이번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는 넷플릭스에게는 꿈의 라인업을 완성할 기회이지만 헐리우드 전체에는 생존과 공존을 묻는 아주 거대하고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노동계의 반발, 극장 산업의 위기, 그리고 규제 당국의 칼날 속에서 과연 넷플릭스가 2026년에 진정한 미디어 제국을 완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7조 원이라는 막대한 위약금만 날리고 세기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인수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해리포터나 DC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서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공용 기업의 탄생으로 인한 컨텐츠 시장의 독점이 우려가 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자신을 향한 비판에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스타일입니다. SNL에서 알렉 볼드원이 가발을 쓰고 나와서 흉내를 내거나 지미 키멜이나 스티븐 콜베어 같은 심야 토크쇼 진행자들이 농담 한마디만 던져도 바로 트위터를 켜서 실패자라느니 시청률이 바닥이라느니 하면서 맹비난을 퍼붓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하게도 유독 한 프로그램만이 이 살벌한 반격의 대상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바로 성역 없는 풍자의 끝판왕 애니메이션 사우스파크입니다. 사실 사우스파크만큼 트럼프를 지독하고 엽기적으로 묘사하는 작품도 없거든요. 시즌 27, 28에서는 사탄과 불륜을 저지르는 인물로 그리기도 했고 최근에는 부통령 후보였던 JD 벤스와 엮어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굴욕적인 상황들을 연출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기이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헐리우드 리포터의 심층 분석과 측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 속사정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숫자와 돈인데요. 코미디언 패튼 오스왈트가 예리하게 분석을 했는데 트럼프가 평소 적대적인 언론이나 코미디언을 공격할 때 쓰는 레퍼토리를 보면은 항상 똑같다. 너네 시청률 망했다. 아무도 안 본다. 너희는 망해가는 중이다. 이런 식의 패배자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하찮은 존재라는 걸 강조해서 본인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사우스파크 앞에서는 이 논리가 씨알도 안 먹히죠. 제작자인 트레이 파커와 매트 스톤은 최근 파라마운트와 무려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시청률이나 화제성 면에서도 전성기 못지않은 폼을 유지하고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숫자로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고 있는 이 거대한 프랜차이즈한테 너네 망했다라고 공격할 명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숭배하는 비즈니스맨의 본능상 사우스파크의 성공은 일종의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인 거죠. 두 번째는 전략적인 판단입니다. 트럼프는 타고난 미디어 플레이어잖아요. 그는 자신이 사우스파크를 입에 올리며 비난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를 선물하게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코미디 업계에서 대통령이 직접 욕을 해준다? 이거는 그야말로 훈장이자 커리어 하이를 찍는 거거든요. 에미넴이나 존 올리버가 트럼프를 강하게 도발했을 때도 트럼프는 전략적인 침묵을 선택했죠. 특히 사우스파크 제작진은 지난 20년 동안 권력자들을 도발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일으키는 데는 도같은 그야말로 어그로의 장인들입니다. 헐리우드 리포터의 분석처럼 만약 트럼프가 이들과의 전면전을 벌이게 된다면 이건 슈퍼볼 매치업 수준의 이슈가 될 게 뻔하고 결과적으로 사우스파크의 몸값만 더 올려주는 꼴이 됩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싫어하는 상대에게 굳이 득이 되는 판을 깔아주지 않으려는 겁니다. 심리적인 이유도 꽤 흥미로운데요. 아이슬란드의 전 시장이자 코미디언인 욘 그나르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트럼프 측근에게 들은 이야기를 공개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내심 사우스파크 제작진을 진짜 백이라고 생각하면서 존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의 눈에 비친 사우스파크의 제작진은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성역 없이 모두를 공격하는 통제 불가능한 야생마들인 겁니다. 사우스파크는 트럼프만 깐 게 아니죠. 민주당도 까고 PC주의자, 환경운동가 이렇게 트럼프가 싫어하는 대상들까지 가차없이 아주 공평하게 조롱하거든요. 물론 참모진들은 참지 못했습니다. 백악관의 대변인이 나서서 사우스파크는 20년 넘게 시대에 뒤처진 쇼이고 관심을 구걸하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라는 식의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쇼의 영향력을 깎아내려서 무시하려는 의도였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우스파크가 기록적인 시청률과 계약을 갱신 중이라는 팩트 앞에서는 반박이 오히려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렸죠. 사우스파크의 제작진은 트럼프와 마가 현상을 피해서는 이야기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비즈니스적인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사우스파크를 공격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압도적인 숫자와 영향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과 닮은 그들의 야생성을 존중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2025년 한 해 여러분의 손가락을 가장 바쁘게 움직이게 만든 단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구글이 올 한 해 전 세계에서 가장 핫했던 검색어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화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영화와 배우 부문의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순위는 단순히 검색 총량이 가장 많았던
절대 순위가 아니고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검색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트렌딩 지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대중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하고 화제를 모았던 급상승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슈퍼히어로와 대작들의 귀환입니다. 제임스 건 감독이 지휘하는 새로운 DC 유니버스의 신작인 슈퍼맨이 촬영 소식과 트레일러 공개 때마다 검색량을 폭발시키면서 상위권에 올랐고요. 마블의 새로운 팀업 무비인 썬더볼츠도 화제가 됐습니다.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역시 시리즈의 피날레라는 무게감 덕분에 꾸준히 검색장을 달궜고요. 향수를 자극하는 속편과 게임 원작의 힘도 대단했습니다. 아담 샌들러의 코미디 해피 길모어 2가 제작 발표만으로도 오랜 팬들을 설레게 했고, 전세계 가족 관객을 겨냥한 마인크래프트 영화도 개봉 전후로 트래픽이 폭주했습니다. 장르 영화 팬들이라면은 반가울 이름도 보이는데요. 호러 걸작의 기회한인 28년 후와 공포 시리즈의 대명사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 그리고 워너와 HBO가 주목하는 신작 웨폰스와 시너스까지 스릴러와 공포 장르에 대한 전 세계 관객들의 기대감이 검색으로 증명됐습니다. 작품성으로 화제를 모은 아노라가 리스트 상단에 오르면서 시네필들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우 부문은 올해 누가 떴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1위는 마이키 메디슨이 차지했고요. 올해 출연작들이 연이어서 성공했고 대형 프랜차이즈 합류 소식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2025년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루이스 폴먼과 이사벨라 메르세드 역시 대형 상업 영화와 시리즈를 오가면서 검색량이 수직 상승해 할리우드 차세대 주제임을 알렸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이름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 배우 송지우 씨가 글로벌 트렌딩 배우 톱 10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누구지? 싶어서 찾아보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이 꿀벌좌로 알려주신 분이시죠. 이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면서 오징어 게임에서 단역으로 나왔던 배우가 순위에 올랐다라는 게 신기하죠. 송지효가 아니고 송지우입니다. 송지우. 검색해서 보면은 저 사람 하고 바로 알 수 있는데 단역으로 나왔죠. 이외에 웬지데이로 익숙한 엠마 마이어스와 라스트 오브 어스의 벨라 램지, 청춘 로맨스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개빈 카살레뇨 등 젊은 배우들의 약진이 두드려졌습니다.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준 월튼 고긴스와 찰리 허넴, 연기파 케이틀린 디버도 검색 순위를 장식했습니다. 이 검색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 명단들을 보니까 2025년 한 해 우리가 어디에 열광했고 무엇을 기다렸는지 한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영화 뉴스는 평소에 묵직한 연기력과 친근한 이미지로 저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죠. 조진웅 배우가 갑작스러운 과거 논란에 휩싸이더니 급기야 은퇴 선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서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이 사태가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디스패치를 포함한 여러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조진웅 배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미성년자 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정차된 차량을 최소 3대 이상 절도하는 특수절도 혐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성폭행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일들로 소년원에 송치가 되어서 소년 보호 처분까지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극단 활동을 하던 시절에 단원을 폭행해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과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출연할 무렵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라는 이력까지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진웅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본명인 조원준 대신에 아버지의 이름을 예명으로 쓴 게 혹시 과거에 이런 중범죄 이력을 세탁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논란이 터진 날 소속사 사람 엔터테인먼트에서 바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배우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 시절에 잘못된 행동이 있었던 건 인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폭행 시비나 음주운전 같은 부분도 부인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소속사 측에서는 대중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성폭행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성폭행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명 사용 논란에 대해서도
과거 세탁용이 아니라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다짐이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다만 이게 30년도 더 된 일이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소속사의 해명이 나오고 나서 여론이 좀 진정되나 싶었는데 바로 다음 날 조진웅 배우가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자숙하겠다가 아니라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건데요. 이 은퇴 선언 때문에 지금 방송가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SBS 다큐멘터리 갱단과의 전쟁은 조진웅 배우가 나레이션을 맡고 있는데 이미 방송된 1부는 수정 조치에 들어갔고 2부부터는 목소리를 완전히 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TVN 드라마 시그널2인데요. TVN 개국 20주년 기념 대작이라 제작비도 엄청나게 들어갔고 2026년 방영을 목표로 이미 촬영을 다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핵심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한 형사 역의 조진웅 배우잖아요. 이재한 형사가 빠진 시그널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 촬영까지 다 끝난 마당에 주연 배우 분량을 드러내는 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작품을 업자니 손실이 어마어마하고 재촬영을 하자니 그것도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제작진 입장에서는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상 초유의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뉴스를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아이고, 그래서 이번 뉴스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청취자분들께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이번 처음에 제보자에 의한 폭로가 떴을 때 제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한쪽의 주장만으로 섣불리 단정짓지 말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말이 특정 대상을 감싸거나 맹목적으로 쉴드 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신중함을 말씀드리는 거는 향후에 드러날 수 있는 진실 앞에서 최소한의 이 공정함을 지키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클릭 한 번이면 정보가 쏟아지고 누군가를 심판대 위에 세워서 낙인을 찍는 일이 너무나도 쉬워진 말 그대로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로 빠르게 결론을 내고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를 지켜보면서 학습한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쏟아지는 의혹들이 전부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이거나 왜곡된 정보가 기정사실처럼 퍼졌다가 나중에서야 억울함이 밝혀진 반전의 사례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한번 휩쓸고 지나간 여론은 나중에 정정기사가 나와도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당사자에게는 의혹이 있었다라는 꼬리표만으로도 평생 상처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거나 수사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마음속 판단의 버튼을 잠시 멈춰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여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 좋아했던 배우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장하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마음이 참 씁쓸하고 복잡하네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네요. 뭐 이렇게 본인이 인정하고 은퇴하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쿠조쿠조님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피카츄 배 만지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은하는 크림빵님이 사회적인 이슈가 생기면 중립기여를 놓을 게 아니라 일단 기여봉에서 손을 떼고 상황을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도 여기 와주신 분들만큼은 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영화계 소식들을 모두 짚어봤습니다. 저녁을 좀 적게 먹었거든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왜냐면은 내일 그 방송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유튜브 명이 33 첫 번째 인생이라는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여기가 비디오 팟캐스트인데 저처럼 이렇게 골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예쁘게 꾸며진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각 잡고 만들어지는 그런 비디오 팟캐스트거든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너무 막 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은 회사 출근 길에 회사에 헬스장이 있거든요. 회사에 딱 도착하면은 30분 러닝머신 뛰고 회사 사우나에 가서 씻고 이렇게 막 출근을 했는데 어림없죠? 그리고 오늘도 점심에 애가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수원에서 탕수육 제일 잘하는 그 중국집이 있습니다. 홍화루라는 중국집이 수원에 있는데 또 거기 가서 중식을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점심을 헤비하게 먹었으니까 저녁은 좀 간편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와이프가 황태국을 끓였는데 밥 없이 그냥 황태국 국이랑 그 건더기만 제가 해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까 방송하면서도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계속 났는데 너무 힘이 드네요. 네, 지금 근데 그 와중에 쿠조쿠조님이 라면 국물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야, 네.
라면은 너는 얼굴 부어요 라고 하시는데 알겠어요. 라면 안 먹을게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인스타 DM으로 이제 섭외가 와가지고 가는 건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가서 어떻게 잘 털어봐야죠. 라면에 순두부 넣어서 먹고 이 사람들아 내가 하지 말랬지.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있네. 삿대질 죄송합니다. 귀하신 분들한테 이 사람들아 내가 하지 말랬지. 진짜. 스튜디오도 있네라고 하는데 저 스튜디오가 대여해주는 스튜디오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면은 저도 배워올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골방에서 진행을 하지만 저런 데서 진행되는 건 뭐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런 걸 또 환경을 보고 또 많이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분들이 말씀도 진짜 잘하시고 재밌게 잘 하셔가지고 저도 그 틈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저분들도 저를 믿고 섭외 DM을 주신 거일 텐데 1인분은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오늘 준비한 1부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하정우 감독의 신작이죠. 윗집 사람들에 대한 후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잠시 숨을 좀 고르고 올까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데우고 오셔도 좋고요. 2부를 포근하게 덮고 오셔도 좋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요. 오늘 채팅 활발하게 쳐주셔서 너무 힘이 됐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